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사를 자처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화상으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가 계신 건가요? 국제 문제를 보다 보면 국내에서 보는 것하고 또 국제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네,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프랑스의 현지 분위기를 잘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자, 최근에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의 고비를 넘겼죠. 자, 그 의미를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5년 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최연소 5공화국 들어서 최연소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을 하는 또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사실 5년 전에도 선출직에 전혀 경험이 없었던 정치 신인이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전혀 정당도 없이 당선이 된 이후에 한 달 만에 중도 정당을 만들어서 거대 여당을 만들었고 새로운 정치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전 속에서 미숙한 대응도 굉장히 많았죠. 사실 프랑스는 그동안에 진보와 보수가 상호 간에 견제를 하면서 정치를 이끌어 왔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최근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이제 중도의 어떤 그 새로운 선택을 그 기회를 주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미숙한 대응이 많았고 국민의 실망도 역시 많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땅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프랑스 국민들은 다시 마크롱 대통령을 선택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행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년 전에 2017년에 이제 중도 정당을 표방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이제 관심을 모았고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재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실망도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인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재선에도 불구하고 마냥 좋아할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또 투표율도 좀 낮았다고 하죠. 자, 유권자들의 관심이 좀 낮아졌던 이런 이유, 현재 프랑스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프랑스의 문제를 볼 때는 우리와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모든 나라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프랑스 고유만의 문제점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을 해서 그런 문제는 정보혁명, 세계화 이후에 그 물질적 풍요가 어느 때보다 이제 많이 우리가 누리고 있죠. 무한 지식도 누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존 체제의 그 프레임이 균열이 되면서 불투명한 미래, 이게 이제 공통적인 큰 불안감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불신이 그만큼 불안감과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기존 정치권에 대한 청년의 불신, 근데 청년뿐만 아니라 노년들 역시 미래가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혁 문제, 국가는 능력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프랑스도 모든 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금 개혁 문제 이것을 이제 꺼내 들었는데, 자, 지난 2018년에도 저희가 기억해 보면요,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노란조끼 시위가 벌어졌었죠. 그때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큰 이제 그 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재선에 성공하고 난 뒤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이제 재선을 했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기존에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 계획이랄까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신감이 바탕이 되겠죠. 그런데 그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한 달여 후에는 총선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대선과 총선이 한 달 간격을 가지고 5년 임기로 같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총선에 대한 전망이 마크롱 대통령이 마냥 뭐라고 할까 그 기대를 가질 만한 그런 전망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때보다 프랑스 정치 특유의 그 흔히 꼬아비타스용이라고 부르죠. 동거 정부, 그러니까는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정치 세력으로 되어 있는 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64%의 국민이 동거 정부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동거 정부가 현실화된다면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5년 전 출발했던 그 첫 번째 임기보다 더 힘겨운 그런 그 정치적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6월 이제 총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현지 언론에서도 6월 총선에서 지금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현재 분위기는? 네, 맞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을 상대로 해서 이제 승리를 했죠. 무난한 승리였습니다만은 과거 어느 때보다 극우 세력의 득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마린 르펜 후보뿐만 아니라 에릭 제무르라고 하는 다른 극우 후보까지 그 후보가 얻은 표까지 합치면은 역대 최고의 극우 득표율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총선에서 극우 총리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전망은 낮게 보고 반면에 사회당, 과거 집권 세력이었던 사회당보다 더 왼쪽에 가 있는 더 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는 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고 하는 이름의 정당의 멜랑숑 후보가 총리가 될 가능성도 역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의회 권력까지 같이 가져가는 것,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뒤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 평화 협정 그리고 종전을 위해서 외교적인 중재를 이제 계속 중재하는 그런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고 왔었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재임에 성공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마크롱 대통령이 과거에 선출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장관직을 했었죠. 올랑드 대통령 하에서. 당시에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곤 했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푸틴 대통령과 좀 밀접한 그런 그 관계를 가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특히 민간인 학살 의혹이 높아지는 그런 와중에 마크롱 대통령은 어떤 정치인보다 단호한 입장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다가 또 하나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과거 메르켈 대통령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유럽의 리더 역할을 자임하고도 있고, 또 타이에 의해서도 그렇게 이제 자리매김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럽을 전체적으로 유럽 연합을 비롯해서 유럽의 힘을 같이 묶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특히 이번에 재선 당선된 이후에도 그 목소리를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럽의 어떤 그 목소리가 단일화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좀 더 박차를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유럽의 주변 국가들, 독일이나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의 정상들도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을 공개적으로 신문 지상에서의 어떤 그 지지 발언을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가 나올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이제 해결사 역할 기대해 보겠고요. 자, 마크롱 대통령이 앞서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른바 이제 핀란드와 중립국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그 방안을 제안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중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나토 가입을 서두르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중립화 해법 맞는 방향입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해법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러시아의 패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그 중립화라는 것이 핀란드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과거에 핀란드가 지금 현재의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운명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카렐리아라고 하는 그 핀란드 동부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지역에서 친러시아 세력의 핀란드인들이 세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는 그 카렐리아 지역의 핀란드를 유일한 합법적인 그 주권 세력으로 인정을 하면서 전체 핀란드를 흡수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면서 카렐리아 지역만 러시아로 이제 흡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중립화로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핀란드는 굉장히 성공한 그 민주국가 모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의 목소리였는데 미국이 철저하게 반대를 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무력 침공을 했고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이 중립을 자처하던 국가들이 지금 빨리 나토로 가입을 하겠다. 그 힘의 균형은 나토의 동진, 소위 말해서 동진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목소리에 더 부합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중립화, 이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의 목소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뭐 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전략적인 실수다, 패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좀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많은 이제 파장을 미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불똥이 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유럽이 직접적인 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최근에 1분기 경제 성적이 나왔는데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제로 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심지어 그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좀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만 결국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그런 양상이고 특히 일부 식량 그다음에 에너지의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오히려 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문결 연구소 임상은 소장과 함께 국제 정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